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1913년에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으로 목표는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로 상징되는 뉴딜 정책의 근간이 된 케인즈 이론도 탄생했습니다. 그 이후 케인즈 이론도 주류 경제학으로 부상했습니다. 청수요 관리 방식대로 금리를 내리기만 하면 경기가 살아났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경기 과열에 따라 오르는 물가도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79년 2차 오일 쇼크의 여파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자 케인스 이론은 무력화됐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더 오르고, 물가를 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면 경기가 더 침체했기 때문입니다. 페드 내부에서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통대로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아니면 전통을 떼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를 놓고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끝에 페드는 볼커 의장의 정책을 선택해 힘겹게 물가 안정이라는 설립 목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IT 발전으로 고성장저 물가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또 다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고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페드는 2012년 고용 창출 목표를 양대 책무로 설정했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페드의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보다 고용 창출에 더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뒷전으로 물러날 뻔했던 볼커의 정책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성장과 물가 간 관계가 종전의 고성장저 물가에서 저성장고 물가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안정을 더 중시할까요? 아니면 경기 부양을 더 중시할까요?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폴 볼커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량의 관리를 책임지는 기구입니다.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죠. 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원리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힘은 바로 이 두 원리에서 나오죠. 그래서 연방준비제 이사회 의장은 미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강력한 권한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의 직원들을 관장하고 이사회를 주재하며 정기적으로 의회의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대해 증언합니다.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있었던 의장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폴 볼커 의장을 꼽습니다. 폴 볼커는 1970에서 80년대 미국 경제가 최악의 국면에 빠져 있을 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맡아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막대한 전비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을 했고, 또 만성적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1972년과 1978년에 두 번에 걸친 오일 쇼크로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도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1979년 취임 당시 15%대 물가 상승으로 전후 최악의 미국 경제를 떠맡은 볼커는 우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12%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언론들은 이것을 두고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비난했죠. 그 여파로 미국은 1981년에 금리가 20%로 뛰었고 실업률은 5%에서 10%로 올랐습니다. 폴 볼커의 처방으로 1980년 14.6%였던 인플레이션이 1983년에는 3.2%로 안정화되어 미국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미국 주식시장도 역사상 최고로 할 정도의 강세장이 되었는데 800포인트였던 다우지수는 1987년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한 폴 볼커의 처방이 적중하였죠. 하지만 금융산업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폴 볼커는 반대 입장을 가진 레이건 대통령과의 충돌로 1987년에 의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